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줌 설명회 한 달에 두 번씩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달에는 수능 때문에 수능 전에 오늘 중등부 12월 프로그램 안내를 먼저 드리고 수능 주에는 어, 제가 바빠서 올해는 또 대일외고 명덕외고 그 양쪽 학교의 서울대 1단계 합격생들 마지막 일반 전형 구술 면접 특강이 있어가지고요. 27일에 이제 12월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설명회는 12월 11일 하고 12월 18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뭐 계획을 좀 짜고 있는데 대면 설명회와 더불어서 줌 설명회 알차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설명회에 앞서서 지난달에 음, 2028 입시 변화 관련된 특집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CNA 논술 소식란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CNA 논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로 CNA 논술 여성원장 2028 설명회 자료 대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회 녹화 영상 경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 드래그 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은 유튜브에 지난번 2028 입시반화 설명회 한 1시간 정도 내용 풀 버전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히 좀 2028 관련돼서 좀 메모를 좀 해드리면, 어, 일단 좀 현재 입시에서 수시 정시의 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보시면 수시는 9월 달에 6장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정시는 이제 수시가 끝나고 나서 가군, 나군, 다군이니까 원서 접수 3번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수시 6장의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전형 응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논술 전형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가 중요하고, 정시는 수능이 중요한 지금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서울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지역 균형, 일반 전형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고 있어서 일반고 친구들은 지역 균형 2명 추천을 노릴 거고 그 친구들이 이제 연세대 10명 추천, 고려대 12명 추천. 일반고 친구들끼리 주로 경합하는 이런 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운 학종 전형들이 있겠죠. 내신 1.0에 가까운. 근데 이제 바뀐 입시 안에서는 내신 1등급이 4%가 아니라 이제 10%가 되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좀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내신 1등급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연고대 종합전형처럼 일반고랑 특목고가 함께 경합하는 이런 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우, 아파트 공사 소리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이런 종합전형은 어떤 자료를 보시면 좋으냐 하면 아마 요번 주 금요일에 목요일 수능 끝나자마자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 발표가 나올 텐데 서울대 1단계 합격자 숫자가 해당 학교의 학종 경쟁력을 좀 표현해 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보시면은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대 60명 등록을 했는데 수시로 34명, 뭐 정시로 26명 이렇게 됐다면 아마 수시에서 34명이 등록을 했다면 면접에는 아마 50명 이상이 합격을 했을 거예요. 2배수니까. 그럼 50명 이상이 1단계 합격을 하려면 한 100명 가까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 고려대 면접 때문에 대일외고 특강을 갔는데 대일외고가 작년에 서울대 수시에 25명 합격을 했으니까 1단계는 그보다 더 많이 붙었을 거고 원서 접수는 더 많이 했겠죠. 이번 고려대도 1단계에 50명 넘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종 전형의 변수를 좀 감안하시려면 좋은 내신을 챙길 수 있는 일반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특목고 양쪽 전략들을 함께 고민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이 자료에서 좀 신경을 썼던 게 보도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부가 발표한 원본 자료가 있는데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좀 꼼꼼히 보시면 현재 중2 친구들부터의 변화라고는 하는데 또 이게 영속적 변화는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3 밑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내지는 더 2028 이후로 뭐 2032, 뭐 2036 이런 정도까지는 한번 예비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2028 현 중이들이 보는 수능에서 국수탐의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를 하는 게 첫 번째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현재 9등급제 내신을 현재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2025년부터 5등급제로 바꾸는 그리고 그 더 밑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거는 바로 내신에서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늘려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 변화와 관련돼서는 이 도표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도 영어나 한국사처럼 제2외국어처럼 등급제의 어떤 과목들의 변화는 크게 없고요. 다만 이제 국어나 수학, 탐구 같은 경우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제 선택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수능 국어에서도 독서 문학을 기본 공통 과목으로 17문제, 17문제 출제하고 현재는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11문제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중2부터는 무조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명칭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바뀔 뿐이고요. 수학의 변화가 큰데 현재는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넣고 확통이나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스템인데 이제는 명칭이 수원이 대수로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 1로 바뀝니다. 그리고 확통만 공통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밑에 있는 제2외국어 칸에 심화 수학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요 미적분 2가 현재의 미적분이고 기하가 기하입니다. 그래서 심화 수학이 이제 채택될지는 12월까지 좀 보셔야 될 텐데 아마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뭐 서울대나 의대나 이런 쪽에서 요 심화 수학을 필수적으로 응시하게 요구하는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선생님들은 뭐 현재 이 공통으로 확통이 들어가도 괜찮고 뭐 심화해서 미적분 투나 기하까지 다뤄주면 땡큐고 그래서 수학 학원들은 요 개편안에서 굉장히 웃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의 변화가 좀 큽니다. 현재 9과목 중에서 8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했었던 탐구 영역이 모조리 다 통합사회 모조리 다 통합과 이렇게 두 과목을 응시하는 식으로 큰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뭐 과탐 원투의 뭐 선행이나 이런 쪽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의 입시에서는 뭐 과탐 투의 선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고1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고루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이 되면 현재 4%, 7%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이 나뉘는데 현재 1, 2등급 친구들은 얼추 다 10%, 1등급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9등급제하에서 5등급이 중간쯤이었다면 5등급제로 바뀌면서 3등급이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32% 정도 되는 친구들이 중간에 내신에 있는 거고 1,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10%, 24%에서 34%, 그리고 이제 4,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역시 10%, 24%에서 34%. 그래서 100% 기준으로 해서 34, 32, 34 이렇게 하면은 100%가 나오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1,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라면 수시를 고민할 수 있겠고 3등급 밑에 내신의 친구들이라면은 역시 수능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될 텐데요.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저희가 예쁘게 좀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 2028 대입제도 개편이 현 중2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단 국영수 사과의 신수능 시대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서술형 평가가 굉장히 강조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내신에서의 논술형 서술형이 강조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2028 이후 대입 개편에서 수능 서술형 논술형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2 밑으로의 친구들은 내신에서의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중2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200명짜리 학교에서 1등급을 하려면 8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4%니까요. 이제 바뀌게 되면은 10%니까 20등 안에 드는 거니까 어때? 라고 했더니 솔직히 8등은 좀 쫄렸는데 20등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과열이 좀 완화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그 내신을 잘 볼 때 뭐 오지선 다 지필고사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들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지시사항에 맞춰서 쓰고 채점 요건에 맞춰서 정확한 감점 없이 써나가는 이런 연습들이 우리 워크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국어나 수학에서의 선택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능 범위가 살짝 좀 축소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변별력을 극대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영어가 등급제인 상황 하에서 여전히 국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킬러라는 말씀은 잡혀가는데 바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나 과학 중에 선택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탐 쪽으로만 좀 몰입했던 친구들 통합사회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 준비가 또 단순히 또 통합사회에 대한 선행학습 뭐 이런 어떤 학원 수강의 개념이 아니라 통합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뭐 등등등의 이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포함한 9과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좀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가 좀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내신 1등급이 10%까지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4% 1등급을 고3 1학기까지 다 모조리 1등급 받는 친구가 한 천여 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대 정원이 3천 명이고 서울대 정원이 또 3천 명인 상황 하에서 내신 1등급 친구들이 한 5천 명 이상 많아지게 되면은 보완책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거나 거기에 더해서 지금도 서울대 일반 전형은 2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보고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도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보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2배수, 3배수라는 어떤 1단계의 기준은 내신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 최종 1배수 합격은 구술 면접고사가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왕에 서울대 의대의 유명한 MMI라고 불리우는 미니 멀티플 인터뷰, 사실 미니도 아니죠. 10분짜리 면접을 네 군데에서 보고 또 20분짜리 마동석 진실의 방이 있기 때문에 60분짜리 면접을 통해서 의대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니까 저희는 미리부터 서울대 구술면접고사의 기출, 출제 경향이나 채점 포인트, 또 MMI 문제들의 정확한 변별 포인트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이 강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수능에서의 논술형 도입이 예상이 되니까 초등 저학년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책 읽고 글쓰기 하는 이런 기본에 좀 충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가 어렵다고 하니까 초등 친구들한테 수능 국어 문제 풀리고 뭐 30점 이상이면 뭐 합격이다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죠. 엑스레이 많이 찍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수능 국어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건 이미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풍부한 독서와 글쓰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입시 자료 메일로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고 혹시 대용량 자료가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대용량 첨부 자료는 따로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프로그램 안내, 특히 서술형, 논술형 관련된 자료까지 준비해서 우리 소혜란 팀장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삼팀장을 맡고 있는 소혜란이고요. 예, 저희 오늘 앞부분에 2028년 그 입시 설명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사실 서논술형이 내신에서 좀 강조될 수 있다라는 분석하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수행평가 중심으로 좀 설명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어머님들이 종종 자주 상담 주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2학년, 3학년은 이제 3학년은 졸업고사라서 11월 셋째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필고사 기간이 다시 마지막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시험 보는 애들이,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토론이나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필고사의 문제 유형에 객관식 문제 유형, 뭐 암기형 유형 이런 데 적응을 이제 미처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80점대 점수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영어 내신형 문제에 대해서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과목에서 80점이면 B가 나오고 뭐 특목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목고에 진학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80점을 맞았는데 실제로는 인문 성향이 굉장히 좋고 자유학년제 내에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친구다. 그럼 과연 이 친구가 특목고를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8점이면 B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친구는 갈 수가 네, 있습니다. 음, 사실 지필고사 100점 만점에 보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국어로 빨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필고사 점수 때문에 사실 위축이 많이 돼서 국어학원을 일찍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같이 가게 됩니다. 보통은 어머님들 이 비율이 학년 초에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매 시즌마다 그 분기마다 나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나 일정은 굉장히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챙겨보시는데 학기 초에 나오게 되는 전체 학기 평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놓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비율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사실 전체를 다 외우기는 쉽진 않으시니까 하나 보관해 두셨다가 틈틈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60대 40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 60이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의 큰 수행평가를 진행해서 20, 20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 코로나 진행은 가고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시하게 되면서 인근 학교에서 많이 올랐어요. 수행평가 비율이. 그래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비율이 5대 5가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5대 5가 되면 지필고사가 50이고 그리고 1차, 2차로 나누면 25, 25가 되겠죠. 수행평가가 보통 두 회 정도 하면 25, 25 아니면 3회 정도를 나눠서 20, 20, 1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넉넉 잡아 뭐 60대 40이라고 하고 중간고사를 30%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38에 24니까 6점 감점인 거죠. 나머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만점을 맞는다면 지필고사 한 번에서 80점대가 나와도 저 친구는 충분히 절대평가 A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필고사에만 함몰되게 됐을 때 크게 오류를 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까지 같이 보고 전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들의 수행평가 예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말고사 때 특히 수행평가가 많죠. 기말고사는 보통 중간고사는 학교별로 한 세 과목 내외를 봅니다. 세네 과목을 보고 기말고사 가는 과목은 여섯 과목 내지는 많이 보는 학교가 여덟 과목을 보는데 최근에는 과목이 더 줄어드는 추세여서 보통 기말고사도 다섯 과목 내지는 여섯 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위주로 국영수사가 위주로 혹은 역사까지 포함해서 지필고사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예체능이나 도덕이나 뭐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뭐 수행평가 100%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목까지 해서 전 과목이 서논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주요 과목은 거의 40, 최소 40, 그다음 많은 경우는 50%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나머지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 같은 경우는 100%가 그 수행평가나 과정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가져와 봤는데, 중학교 국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교과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교과 과정 때문에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평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은 1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의 수행평가가 설명문식입니다.
단원에 비문학의 설명 방법 파악하기가 모든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시문은 다르죠. 제시문은 다르지만 수행평가가 보통 설명 방법을 3개 이상 사용해서 글쓰기, 그 설명 자유주제로 설명문 글쓰기 뭐 이런 과제들이 주로 주어지고 3학년이 되게 되면 주장하는 글쓰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서평이나 비평문 쓰기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평을 쓰게 되는 경우는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라 감상문에 플러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적인 요소, 추천평 등을 좀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파란색이 세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본결의 세부 조건을 줬는데 중요한 건 본론에서 책을 읽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형태로 서평을 좀 쓸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될 때 사실 굉장히 호기롭게 기획했던 국어과의 한 컨셉 중에 하나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컨셉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변형돼서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현실의 격차가 좀 있었어요. 있었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상문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평쓰기거든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중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서분결 글쓰기를 다른 교과목에서는 충분히 하지를 못해요.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를 하고 분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서분결의 개요를 짜고 그래서 개요 짜는 과정부터 고쳐 쓰기 과정까지를 거의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표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국어 수행 평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 밑에도 3학년 때 거의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수행 평가인데 절대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네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석해 가는 게 중학교 3학년의 공통 문학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3 때 교과서만으로는 읽기 분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교과 중심으로 거의 이제 내신 적응력을 키우지만 3학년 때는 경쟁력 있는 학교들은 고등학교 제시문까지 좀 확장해서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중3 때 소설 다보기 4나 5를 진행을 하는데 소설 다보기 4나 5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교과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 고중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그냥 바로 중3 교과서만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수능 적응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런 수행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배운 시가 있다면 확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 중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윤동주 시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나오는 윤동주의 시를 한 8편을 주고 모든 별로 혹은 개인별로 저렇게 비평문을 써서 공유하는 활동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와 비경쟁 토론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과, 이 수업과 관련이 있는 과목 중에 두 번째로 사회수행평가를 골랐는데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중학생들은 3년 내내 사회를 배우지 않습니다. 집중 이수제이기 때문에 사회, 역사, 도덕 교과는 학년별로 선택을 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2개 학년, 역사 교과도 보통 2개 학년을 배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도덕을 많이 배우고 2학년 때 역사를 많이 배우고 1, 3학년 때 사회 혹은 2, 3학년 때 사회 그리고 역사는 2학년 때 세계사, 3학년 때 한국사 보통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1학년 때 배우거나 3학년 때 배우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2, 3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기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건 2학년 때 역사를 배웠을 때 역사가 생각보다 내신 적응력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입시를 좀 욕심내는 학교들이 교과 과정을 바꿔서 사회를 2학년으로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2학년 학교 수행평가 같은 경우인데, 지금 저희가 아까 그 개정 교과 과정에서 그 이제 2028년 교과 과정에서 공통으로 사회를 보게 되고 공통으로 과학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으로 통칭을 해보자면, 현재 하고 있는 이 통합사회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사실 중등에서 이미 세부 분과로 다 다뤄진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에서 개별 개념대로 한 분과대로 다 다뤄지는 개념들이고 그걸 묶어서 이제 마무리 수행 평가로 종합해서 그 자유주제로 글쓰기를 진행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그대로 통합사회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모듬이나 개인별로 골라서 글을 쓰는 건데 밑에 이제 세부 조건들이 8개가 나와 있죠. 대부분 수행평가를 이 현장 평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논술 수련 평가의 비율이 50%로 늘어났을 때 가정에서 준비를 하게 해오게 했더니 어머님들이 대신 써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때는 학원에서도 대신 손대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고 과정 중심 평가의 객관성을 좀 음, 담보를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서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주제는 공지가 되지만 준비를 해온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료를 7번에 보시면 절대 현장에서는 보고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자기가 개요를 짜오거나 글감을 찾아온 걸 가지고 조건에 맞춰서 현장 내 수행 평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CNA가 비판과 대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애들 수업하면 매 시간 하는 게 이걸 이제 3단계로 얘기하면 문제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을 제시할 때는 누가 어떻게를 제시해라. 그리고 자연과학은 A면 B가 뭐 1대1로 대응될 수 있지만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다. 두 개나 세 개 이상을 찾아라. 이런 조건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워크북을 한 친구들, 저랑 같이 이런 CNA의 구조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조건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를 수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또 사회수행평가입니다. 1학년 때 사회를 배우고 사실은 진짜 고등교과에서의 어떤 탐구의 기본이 드러나는 건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3학년 수행평가를 보면 헌법, 경제, 사회문화, 국제 갈등 이런 것들이 단대별로 아이들의 진짜 그 성향 아니면 학과 선택, 대학교 학과 선택에서의 적응성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본격적으로 3학년 탐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에서 경제를 배웠을 때 세부 분화에 관련돼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평촌분원에서 그 관련된 근처 학교 문제였었는데 저기 있는 3번의 의류업체는 파타고니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친환경 경영을 내세운 기업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담은 거고요. 밑에는 이제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서 보궐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선거 공보물을 만들었던 수행평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의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사 이슈적인 부분들을 녹여서 하는 창의적인 수행평가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죠. 그러니까 내신과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설명회 진행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0년대 교실에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강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신 문제와 수행평가의 갭을 보면 학교별 격차나 어떤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 그걸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학교고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교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게 수행평가가 도전적일수록 아이들이 학습 의욕이 확실히 고취가 되거든요. 상위권 애들일수록. 예, 그래서 사회평가는 이런 게 있었고요.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역사 학습을 할 때 최적화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사를 굉장히 개괄식으로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역사를 거의 안 배우죠. 세계사를 배웁니다. 세계사는 학교별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실 내신 적응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데 한국사 교과서가 현대사까지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대부터 다루기 때문에 조선 후기, 그래서 근대사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사가 사실 바뀐 지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교과과정 중간에 바뀌어서. 그랬더니 지금 2, 3년 차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3학년 애들인데 아까 이 정치 문제, 그 사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가 헌법이나 정치나 경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현대사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어 수행 평가를 보셨지만 국어 수행 평가의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라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이나 시들이 6, 70년대 산업화 시대나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모르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동엽의 시에 4.19 혁명이 나오고 동학농민운동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안 배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성취도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3학년 때 역사 내신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2학년 때 이 역사를 세계사와 한국사를 2학년 겨울까지 해서 한국사를 같이 잡아놔야 3학년 때 국어, 역사, 사회, 도덕까지 같이 가는 그 흐름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적인 기본 지식이 같이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2학년 때가 역사의 최적기거든요. 세계사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신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정치, 경제, 세계사적인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사는 2학년 때 공부해 두면 3학년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사회나 국어나 나머지 인문교과 과목에 전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수행평가에서 2학년은 세계사가 나왔는데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운동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나 국가별로 했을 때 다른 국가들에서 민족운동이 어떻게 됐는지인데 제가 이 문제를 골라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5에 보면 세실로즈 예,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제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실로즈의 유언집과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저희 워크북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정말 저 역사 수행 평가는 저희 워크북 문제와 거의 95%, 99%가 일치합니다. 저희 워크북 보고 내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수록을 했고요. 중학교 2학년 그 수행평가라. 그리고 이제 3학년 수행평가에서는 한국사를 다루기 때문에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아까 3학년이 현대 시기로 접어드는 대부분의 학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 역사를 배우면서 남북독일의 정의를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도록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 수행 평가를 보면 사실 그 학교의 정평가, 과정중심 평가의 퀄리티가 보입니다. 역사수행 평가가 굉장히 단답형의 서술형의 지식 중심의 평가인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사실 이렇게 역사적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보여주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업하면서 느낀 건 역사 수행 평가가 가장 학교별 그 격차가 크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역사는 이런 게 있고요. 도덕입니다. 자, 도덕 같은 경우가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도덕을 배웠을 때 제가 특목고 면접 그 자소서를 쓰면 글감을 찾아내기 굉장히 좋은 과목이 도덕입니다. 윤리 철학이 이 인문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문사철로 봤을 때 철학을 저희가 따로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덕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인문 성향을 가진 애들 입장에서는 진로 탐색으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기에 주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융합교과, 통합교과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 글쓰기들을 자세히 보면 저희가 주요 과목의 A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의 수행평가를 주요 과목과 결합했을 때 융합적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도덕수행평가인데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거든요. 요거는 과학 시간에 써도 되고 사회 시간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도덕교과의 과목들이 수행평가나 글쓰기들이 융합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도 아까 통일에 관한 도덕적 논술이 나왔는데 직전에 역사 논술 보셨죠? 다른 학교입니다. 역사 논술에서 삼국통일과 남북통일을 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북한, 남북한의 관계 설정과 그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문학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이 모습을 다룬 소설, 단편 소설들을 제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서 느낀 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렇게 쓰게 만든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로가 아니라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도덕, 기술, 예체능 수행평가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학기술을 묶었습니다. 사실 고된 정근대까지는 과학은 귀족의 학문이고 이성적인 학문이고 기술은 천민의 생업이었죠. 근데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이 이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과학과 기술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평가 취업을 하다 보니까 과학 수행평가가 거의 대부분 주제만 다를 뿐 수행평가 형식이 격차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까 역사가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과학은 학교별로 거의 유사한데 보통 저렇게 세네 개의 조건을 주는데 앞에 세네 개는 사실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인과관계라든지 원리나 개념들을 이해했는지를 논술형으로 풀어서 실험을 설계하거나 그 과정을 분석하거나 개념을 분석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나 비교 대조를 해서 뭐 설명을 하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학교 2학년이 거의 대부분 국어 수행 평가에서 뭘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설명문 쓰기. 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설명문 쓰기가 도구적으로 다른 과목의 논서 순령에 다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맨 마지막에 과학평가의 맨 마지막에 현실 사회에서 생명과학이어도 마찬가지고 지구과학이어도 마찬가지고 이온화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에 사례를 적용해서 분석하기, 응용 방향 제안하기 뭐 이런 것들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평가가 과학과 연계돼서 인문사회적, 과학기술의 인문사회적 융합사고를 보여주는 문제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은미체 기타 과목들은 100%그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도덕이나 기술 수행평가가 굉장히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도덕비, 기술비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로 거의 성적을 유지해온 애들이 뜬금없이 기술비, 도덕비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지 않고 아이들이 국영수 위주로만 사고가 좁아져 있었을 때 저런 과목들에 대해서 미처 그 글쓰기나 통합적 사고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점수 누수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어입니다. 영어는 당연히 영어로 쓰겠죠. 영어로 쓰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영어로 글쓰기나 말을 하는 것도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 에세이도 많이 쓰죠. 에세이도 많이 쓰고 저게 조건인데 대부분 영어도 또 표준화돼 있어요. 과학처럼 조건들이 영어 말하기나 수행평가가 거의 학교별로 유사하거든요. 네 개나 다섯 가지의 조건을 주는데 앞에 세네 개는 두세 개는 내용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글감에 관한 조건들을 주고 밑에 두 개 정도는 영어의 문법상이나 표현, 뭐 해당 범위에서 쓰인 표현적 조건이나 아니면 길이에 대한 조건들을 줍니다.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나오더라고, 2, 3학년들이요. 그래서 그 내용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중에 영어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개요를 짜고, 한글로 글을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글을 구성하는 능력은 언어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 수행평가인데, 어, 중국어를 학습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근거를 논술하시오인데요. 사실 제가 취업을 하면서 사실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행평가가 많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시행착오기는 한데, 아까 기술 수행평가 있죠. 기술 수행평가가 뜬금없이 분량이 아까 처음에 저희 국어 수행평가할 때 800자에서 1000자 정도 쓰자 서본결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중2, 중3 기준으로 800에서 1000자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중1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800자를 글쓰기 기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시문이 없다면. 근데 기술 수행평가에서 글쓰기 2000자, 2500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시간 내에 2000자, 2500자를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기본 텍스트가 있거나 자료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고,
자료가 있다고 해도 1시간 내에 2,000자나 2,500자를 쓰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인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중국어 수행평가는 저렇게 하고 200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긴 한데 분량이 너무 적어도 이게 사실 이 수행평가로서의 정합성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들을 보면 시행착오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체능 수행평가. 그래서 아까 융합적인 사고를 보여주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음악 미술에 굉장히 논서술형 수술 평가가 많은데 감상 활동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고 창의적으로 감상 활동과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은근히 여기에서 인문 예술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국악의 대중앙의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하긴데 이게 역시나 똑같이 문제 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형태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기후행동 예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아까 기후 문제는 과학에서도 다루고 사회에서도 다루고 그리고 미술에서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사회 교과서를 만든다. 그럼 이런 규제를 가지고 당연히 통합교과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통합사회 교과에 지속 가능성이나 아까 나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아니면 개인의 행복이나 정의 같은 단원들은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국어로 1대1이 매칭되는 교과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독서, 토론, 논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권씩 주제를 달리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기 중에는 비문학을 많이 읽고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문학이나 근현대 문학, 한국 문학들을 통해서 호흡을 많이 늘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비문학에서 앞서 다뤘었던 부분들, 국어뿐만이 아니라 역사, 윤리, 도덕, 그다음에 뭐 통합과학, 그리고 예체능까지, 예술이나 인문까지도 충분히 워크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보였던 문제들, 그 예시로 보여드렸던 문제들은 과목과 상관없이 1, 2, 3학년 커리에서 어느 정도 저희 커리에 모두 접점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의와 토론을 통했을 때 저희가 1대1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맞춤으로 완벽하게 그 서술형을 준비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학생들의 내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 토론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의와 논술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 글을 쓸 수 있도록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강사들이 더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워크북으로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은 수행평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학습계획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계획서가 혹시 보이시나요? 중2 12월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네. 이제 12월 프로그램만 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1은 주제가 신화종교 신성함에 대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를 들어가죠. 그래서 세계사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깔려 있을 때 아이들이 큰 거시적인 맥락을 잡고 그 문명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슬람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문화권으로 형성되도록 그 세계 문화, 아니, 세계 교과서가 종교 중심으로 서술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주차는 그리스 신화를 읽어야 하나요? 이고요. 그리스 문명의 특징, 고서양 고대로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과 함께 저희가 아까 마케팅 문제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경제에서 경영에서 마케팅을 할 때 브랜드 네이밍 한 때가 있어요. 뭐 나이키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의 사이렌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신화적인 상상력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전의 재창조를 응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굉장히 낯설지만 아시아 신화를 이야기해 보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교. 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세계사와 사회 문화에서 결합돼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국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3학년에서 이제 현실 사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지금 국제 분쟁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비교과에선 독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국제 분쟁이나 모의 유엔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에 관련된 소설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역사적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학년 거리가 준비가 돼 있고 2학년은 한국사를 들어갑니다. 중3 한국사에 대한 선행 학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문사회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토대로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사실 저희가 한국사에 아주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에는 읽어야 될 양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주로 압축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 2, 3주는 전근대사, 조선 성리까지 해서 선사와 고대, 고려, 조선. 보통 중3이 시험을 여기까지 봅니다. 학기말이 끝날 때. 그리고 근현대를 안 하고 다 고1 과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사회를 2주로 해서 한국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3 예비고일은 비문학 관련해서 문화예술 제시문인데요. 사실 가장 주요 과목에 밀려서 천실이지만 논술이나 인문 논술로 갔을 때 나중에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인문적인 창의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는 어쨌든 예술이죠. 그래서 1차는 동양예술. 오주적 한국의 특강 진행하고 2차는 철학과 결합해서 예술에 대한 8가지 답변의 역사, 미술 사조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배경들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제시문에서 예술 제시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건축과 공학에 관련된 제시문들이 꽤 있는데 공간에 관련된 제시문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성인 수준의 교양서만 있을 뿐 건축 관련해서는 청소년 교양서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현중 교수 같은 경우에 뭐 매스컴에 많이 노출이 되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인 도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기는 한데 아이들이 읽었을 때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수능 문제의 어떤 독서에서의 배경 지식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실제 문제들도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 수능과 논술에서의 기출 문제들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설명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녹화는 마치겠습니다.